2004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 명부 한 귀퉁이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천 평화요양원 조말순. 충청남도 서천. 고인의 가족 중 누구도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중년 여성이 영정 앞에서 유독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주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건넸지요. 어머님도 한동안 저희 시설에 계셨잖아요. 그 순간 상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4년 전 실버타운에서 사라진 뒤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였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할머니는 왜 그 밤에 실버타운을 나섰을까요? 4년 동안 그 누구도 찾지 못한 할머니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장례식에 나타난 낯선 조문객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0년 봄, 경기도 용인.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내려가면 야트막한 구릉이 이어지는 조용한 외곽지대가 나옵니다. 그 구릉 위로 단정한 벽돌 건물 서너 동이 나란히 들어선 곳. 청원 노블파크라는 이름의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이곳은 용인에서도 손꼽히는 노인 전문 주거시설이었지요. 입주 보증금만 수억 원. 월 관리비도 적잖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의 면면도 남달랐습니다. 은퇴한 기업인, 전직 대학 교수, 고위 공직자 출신. 저마다 한 시대를 거쳐온 분들이 이 조용한 언덕 위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요. 윤복순 할머니는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눈에 띄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 고 윤기철 씨. 그는 1960 연대 초반부터 서울 강남 일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은 허허벌판이었지요. 논밭과 과수원이 펼쳐진 그 땅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기철 씨는 달랐습니다. 남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때 묵묵히 땅을 사 모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버텨온 그 땅들은 강남 개발과 함께 천정부지로 값이 뛰었고 윤기철 씨는 어느새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자산가가 되어 있었지요. 1996년 윤기철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 2채와 용인의 땅, 여러 금융자산, 시가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속은 윤복순 할머니 앞으로 이루어졌고 할머니는 1999년에 자녀들의 권유로 청원 노블파크에 입주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섭니다. 청원 노블파크의 중정에는 작은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할머니는 이 길을 따라 30분가량 천천히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지요. 4월이면 산책로 양편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 아침 공기가 은은하게 달았습니다. 산책 후에는 식당에서 아침을 드시고 오전에는 2층 문화실에서 열리는 서예 동아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특히 한문서체를 좋아하셔서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먹을 가는 모습이 직원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지요. 오후에는 같은 층에 사는 벗들과 화투를 치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방에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었고 밤 9시가 넘으면 방 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건강도 양호했습니다. 관절이 조금 불편해 지팡이를 짚기는 했지만 걸음걸이는 또렷했고 말씀도 분명했지요.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버타운 담당 의사도 간호 직원도
할머니의 인지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꼼꼼하고 깔끔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방 안을 항상 말끔히 정돈해 두셨고 식사 시간도 어기는 법이 없었지요. 누가 봐도 자기 삶을 스스로 단단히 붙들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장남 윤태섭, 1956년생으로 사건이 일어난 2000년 당시 45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서울 강남에서 아내 김영숙과 함께 살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재산 관리 전반을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장남이었습니다. 임대 수입 관리, 은행 업무, 세무 처리, 할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이 장남의 손을 거쳤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이 있었고 장남은 그 위임장을 근거로 수년째 어머니의 자산을 운용해 왔습니다. 차녀 윤미경은 1960년생. 남편을 따라 1992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한두 차례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를 찾아뵙긴 했지만 재산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지요. 막내 윤태주는 1964년생. 한때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을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사업은 사실상 정리된 상태였고 5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내 형한테 물어봐라. 그것이 그날 할머니가 한 대답의 전부였다 합니다. 세 남매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는 무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100억 원이라는 재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는 한 보이지 않는 긴장은 늘 존재했습니다. 2000년 4월 14일 금요일. 이날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산책을 하셨고 서해 동아리에도 나가셨습니다. 오후에는 같은 층의 박말자 할머니와 화투를 치며 한나절을 보냈고 저녁 식사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드셨지요. 저녁 7시 무렵 방에 들어가시는 것을 직원이 확인했고 이후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밤 11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실버타운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 화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당시의 폐쇄회로 카메라는 흑백 화면에 화소도 낮았지요. 그래도 사람의 윤곽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밤 11시 이 분경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한색의 외투를 입은 여성, 오른손에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지팡이 없이 정문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기에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복순 할머니였습니다. 동행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도 없었지요. 정문을 나선 뒤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정문 밖의 도로에는 별도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오전 7시 담당 간호 직원 한미영 씨가 정기 건강 확인을 위해 할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노크를 2번 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칫솔과 치약도 제자리. 서랍을 열어보니 지갑과 주민등록증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2가지. 할머니가 외출 때 즐겨 입던 연한 회색 외투한 벌과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갈색 천 가방 하나. 한미영 씨는 곧바로 시설관리 사무실에 보고했고 사무실에서는 장남 윤태섭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이른 아침에 바깥 산책을 나가시거든요. 좀 기다려보세요. 관리 사무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가족이 그렇다고 하니
우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관리 사무실은 다시 장남에게 연락했고, 이번에야 윤태섭이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인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4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할머니가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시각으로부터 16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 영상 확보와 시설 내부 수색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는 특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나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문짝이나 가구가 부서진 곳도 없었지요. 모든 것이 평소 그대로인 방.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 수화기가 제자리에 올려져 있었지만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날 밤 10시 45분에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서울 강남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일반 유선 전화. 수사관이 이 번호를 추적했을 때 그것은 장남 윤태섭의 강남 자택 전화였습니다. 윤태섭은 이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2, 3분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밤 10시 45분에 안부 전화. 할머니가 로비를 나선 것은 불과 20분도 차에 지나지 않은 뒤였습니다. 이 전화와 할머니의 외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당시 수사관들은 이 점을 파고들려 했지만 윤태섭은 그냥 안부 전화였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실버타운 주변 방향 5km 이내의 택시회사, 시내버스 노선, 편의점, 주유소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이후에 할머니를 목격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인 외곽의 그 도로는 밤이면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했고 민가도 멀었지요. 이른한 살의 노인이 밤늦게 혼자 그 길을 걸었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눈에 띄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도보로 이동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차를 탔거나 누군가가 할머니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장남의 태도였습니다. 이른한 살, 노모가 밤늦게 실버타운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지팡이도 두고 나갔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장남은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관리 사무실이 재차 독촉한 뒤였지요. 자식이라면 이른 아침에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가끔 산책을 나가신다는 말은 밤 11시에 외출한 70대 노인에게 쓸 수 있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장남의 이 느긋한 반응에서 무언가 어긋난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그저 하나의 의문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2000년 봄 경기도 용인 100억 원대 자산가 윤복순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갑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 봄밤의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 뒤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할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 이틀 뒤인 4월 17일 월요일 용인경찰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은 강력계 수사팀, 초동 수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스스로 실버타운을 떠난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 다른 하나는 가족과 주변인의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었지요. 수사관들은 우선 실버타운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관리 사무실 직원, 야간 당직자, 간호 인력, 식당 조리사까지 총 18명의 직원 가운데 할머니의 이상 징후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낯선 방문객, 다툼이나 언쟁, 그런 것은 일절 없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답이었지요. 다만 같은 층에 사는 박말자 할머니의 진술에서 작은 실마리 하나가 걸렸습니다. 복순이가 요즘 좀 다르긴 했어요. 원래 화투 칠 때 입이 가벼운 양반이 아닌데 한 달쯤 전에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말자 할머니가 전한 윤복순 할머니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태섭이한테 맡겨둔 거 이제 다 걷어서 삼남매 똑같이 나눠주려고. 태섭이한테 맡겨둔 것, 그것은 재산관리 위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윤복순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장남 윤태섭에게 자산관리 일체를 위임해 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2채의 임대 수입, 은행 예금 관리, 세금 납부. 할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어 작성한 위임장이 있었고 장남은 그 위임장 하나로 어머니의 자산 전반을 운용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위임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3남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0억 원의 3분의 1이면 대략 33억 원. 나머지 3분의 2는 장남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여기서 첫 번째 동기를 포착했습니다. 장남 윤태섭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섭은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 김영숙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었지요.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주 수입원은 어머니 명의 부동산의 임대 관리 수수료와 그에 따르는 부수입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 위임을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태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표정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지요. 수사 경험이 많은 형사의 눈에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도 확인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4월 14일 금요일 밤 윤태섭은 서울 강남의 자택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 김영숙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었지요. 그날 밤 9시쯤 집에 들어왔고 10시 반쯤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 뒤로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잤습니다. 부부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강남 자택에서 용인 실버타운까지는 자동차로 최소 1시간, 밤 10시 45분의 자택 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으니 11시 2분에 용인에 도착해 있기는 어렵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전화를 건 것이 반드시 본인이라는 보장은 없었지요. 아내가 대신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당시에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부분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막내 윤태준도 수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채무, 어머니에게 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전력,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윤태준은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의 행적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원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잤습니다. 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고 그날 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수사관들은 윤태준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통화는 없었고 수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기지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밤 내내 수원 인근 기지국에 잡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전화기만 놓고 보면
수원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원에서 용인까지는 자동차로 40분 남짓.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지요. 물증이 없었습니다. 윤태준의 차량에서 어머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근 도로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의심은 있되 증거는 없는 상태. 수사관들은 막내에 대해서도 더 파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녀 윤미경은 비교적 일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윤미경은 2000년 1월에 한국을 방문한 뒤 2월 초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4월에는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지요. 윤미경은 국제전화로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실종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고 했고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전화로 들은 적이 있어요. 설이었나 어머니가 전화로 올해 안에 정리하마 하셨거든요. 큰오빠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요. 이 진술은 박말자 할머니의 증언과 맞물렸습니다. 할머니가 실제로 재산 분배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둘째 딸에게까지 알렸다는 것. 장남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 고 한 진술과는 분명히 어긋나는 대목이었지요. 그러나 진술의 불일치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가족 바깥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경찰은 실버타운 주변 방형 10km 이내에 모든 택시 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2시 사이 청원 노블파크 인근에서 승객을 태운 기록이 있는지. 결과는 없음이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확인했지요. 2000년 당시 용인 외곽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밤 10시에 막차가 끊겼습니다. 할머니가 11시에 나섰다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2km 밖에 있었고 그곳 직원도 그날 밤 노인 여성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유소, 음식점, 모텔 전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하나의 결론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어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차량에 탄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차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수사가 한 달을 넘기면서 경찰은 실버타운 정문 인근 도로에 대한 탐문을 확대했습니다. 청원 노블파크 정문에서 나와 왼쪽으로 꺾으면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이 도로는 용인 시내 방향과 수원 방향 두 갈래로 갈라지지요. 수사관들은 이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5km씩 도로변의 민가와 상점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용인 외곽 도로. 가로등 불빛 아래 가끔 화물차가 지나갈 뿐 승용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지요. 유일하게 눈길을 끈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사는 농가의 주인 이모 씨. 그는 그날 밤 11시 무렵 개가 몹시 짖어서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도로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불을 끈 채로. 3, 4분 있다가 불을 켜고 어디론가 갔는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종도 색깔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다만 불을 끈 채 서 있던 차라는 진술은 누군가 그 시각에 실버타운 근처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진술을 기록에 남겼지만 차량을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도로변 CCTV가 지금처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된 뒤였지요. 단서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수사가 석 달을 넘긴 2000년 여름, 사건은 눈에 띄게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도 없었습니다. 금전의 이상한 이동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제보도 끊겼습니다. 사건은 실종으로 분류된 채 수사 기록철 속에 남았고 담당 수사관들도 다른 사건으로 차츰 옮겨갔습니다. 언론에서도 초기에 몇 차례 보도가 나간 뒤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지요. 세 자녀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녀 윤미경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꼭 찾아달라는 말을 경찰에 남겼고, 막내 윤태주는 수원의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빚에 쫓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남 윤태섭, 그는 어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변함없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사관들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강남 상가 건물 두 채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는 합산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장남이 관리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구조였지요. 할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여전히 월세를 넣었고 장남은 여전히 그 돈을 관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애매한 영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망이 아니라 실종이었으니까요.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상속은 개시되지 않고 기존의 위임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실종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장남에게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위임이 철회되고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 절차가 시작되어 재산이 3남매에게 나누어질 테니까요. 할머니가 사라진 채로 있는 한 장남은 100억 원의 자산을 사실상 혼자 다루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관 한 명이 보고서 말미에 이런 소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실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장남 측에 가장 이익이 되는 구조임. 향후 재산 이동 추이를 지속 관찰할 필요 있음. 그러나 이 소견이 후속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재산 관리 행위를 범죄와 연결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2001년이 되고 2002년이 되었습니다. 용인경찰서 수사기록 보관실 한쪽에 윤복순 실종 사건 서류철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들춰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실버타운 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같은 층에 살던 벗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했지요. 할머니의 방은 새 입주자에게 배정되었고 정원의 개나리는 해마다 봄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꽃을 피웠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내 윤태주는 2001년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수원의 작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실종은 그에게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지만 당장 내일의 생계가 더 급한 현실이었습니다. 차녀 윤미경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끔 국제전화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장남 윤태섭은 변함없이 서울 강남에서 살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동생들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세 남매는 사실상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사라진 뒤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실제로는 모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4년 가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찰의 재수사도 새 목격자의 등장도 아니었습니다. 장남 윤태섭의 죽음,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이 열리게 됩니다. 2004년 봄, 장남 윤태섭에게 간암 판정이 내려진 것은 4월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간 우엽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요. 담당 의사는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49의 나이, 한창이라고 할 수도 이르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내 김영숙은 남편의 투병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윤태섭은 급격히 수척해졌고 여름이 지날 무렵에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지요. 그해 가을, 의료진이 가족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목요일, 윤태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48세. 간암 판정을 받은 지 반년 만이었습니다. 장례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지요. 빈소가 차려진 것은 10월 15일 금요일. 영정 사진 속의 윤태섭은 건강하던 시절에 찍은 것이었는지 양복 차림에 반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아내 김영숙이 맡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으므로 김영숙이 유일한 직계 상주였고 빈소 한편에는 동생 윤태준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의 윤미경은 연락을 받고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까지의 거리가 먼 탓에 빈소에 도착한 것은 둘째 날인 토요일 이른 오후였지요. 조문객은 적지 않았습니다. 윤태섭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오래 해온 만큼 거래처 관계자, 임차인, 세무사, 법무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발길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번지는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뒤 조용히 물러났지요. 바깥 복도의 접수대에서는 조문객들이 차례로 이름과 소속을 적어 넣었습니다. 조문객 명부, 얇은 줄이 그어진 하얀 노트에 검은 펜으로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갔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바로 이 명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3일장 둘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막내 윤태준은 잠시 빈소를 비운 사이에 밀린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의금 봉투와 명부를 대조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요. 이름을 하나하나 훑어가다가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서천 평화요양원 조말순, 서천, 충청남도 서천. 윤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형이 충남 서천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가. 부동산 사업 관계자라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 대부분일 터인데 서천이라니. 게다가 평화요양원이라는 이름도 낯설었지요. 그러나 장례 중이었습니다. 조문객이 오가는 바쁜 시간에 그 이름 하나에 오래 매달릴 여유는 없었지요. 윤태준은 가볍게 의아함만 품은 채 명부를 접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진 시간. 빈소 안에는 김영숙과 윤태준, 그리고 낮에 도착한 윤미경, 이렇게 셋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도 대화가 많지 않았지요. 내해 전 어머니의 실종 이후 세 남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벽이 생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빈소 입구에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체격이 다부진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에 손에는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영정 앞에 다가가 향을 피우고 깊이 2번 절을 한 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조문이라면 절을 하고 상주에게 인사를 건넨 뒤 자리를 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유독 오래 서 있었지요.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린 듯 했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조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형과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상주의 얼굴을 살핀 뒤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는 서천에서 요양원을 하는 조말순이라고 합니다. 윤 사장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시설을 그렇게 신경 써 주신 분이 드물었거든요. 서천, 요양원, 조말순. 윤태준의 머릿속에서 오후에 명부에서 본 그 이름이 겹쳤습니다. 서천, 평화요양원, 조말순.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서천의 요양원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조말순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2000년쯤부터 인연이 되었지요. 어머님 일로 처음 오셨었는데. 어머님? 그 한마디에 윤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등 뒤에 앉아있던 윤미경도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님이란요?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조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도 한동안 저희 시설에 계셨잖아요. 2년쯤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윤 사장님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빈소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4년 전에 사라진 어머니. 경찰도 가족도 찾지 못한 어머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어머니가 서천에 어느 요양원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년이나.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 윤복순 할머니 맞으시죠? 2000년에 용인 실버타운에서 실종되신 저희 어머니요. 조말순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그녀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실종이요? 아니, 윤 사장님이 직접 어머님을 데리고 오셨는데요. 치매 초기라서 조용한 데서 요양하셔야 한다고 하셔서. 치매 초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윤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영숙은 한쪽 구석에 앉은 채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윤태준이 곁눈질로 확인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말순은 그제야 자신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불안한 눈으로 두 남매를 번갈아 보았지요. 윤태준이 조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서천에 계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돌아가셨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조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2000년 봄 윤태섭이 어머니를 데리고 서천에 왔다는 것, 할머니가 시설에서 2년 남짓 생활했다는 것, 그리고 2002년 겨울에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빈소 안에서 향 연기 사이로 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의 영정이 내려다보는 그 자리에서 4년 동안 감춰져 있던 어머니의 행방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준은 장례식장 밖 주차장 한켠에 서서 누나 윤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윤미경은 이미 빈소 안에서 조말순의 이야기를 함께 들은 터였지만 두 남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서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누나, 내일 아침에 경찰에 갈 거야. 그래, 가야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4년 동안 쌓여온 답답함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 묻혀있을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김영숙에게는 이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릴 수가 없었지요. 형수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7일 일요일. 발인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고 윤태섭의 관은 경기도 외곽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숙은 운구 차량을 따라갔고 윤미경도 동행했지요. 윤태주는 발인 직후 장례식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용인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한 뒤 강력계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침 그날 당직이었던 강동수 반장이 윤태준을 맞았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40대 초반의 수사관으로 용인서 강력계에서 10여 년째 근무하고 있던 중견 형사였지요. 윤태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2000년에 미제로 남은 어머니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청원 노블파크에서 사라진 윤복순 할머니 건이요. 강동수 반장은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으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인서 관내에서 발생한 고액 자산가 실종 사건, 미제 사건 목록에 올라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윤태준이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문객 명부에 적힌 이름, 서천 평화요양원 조말순이라는 여성, 형이 어머니를 서천에 데려갔다는 증언, 어머니가 2002년에 돌아가셨다는 말. 강동수 반장은 말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펜을 멈추지 않고 한참을 받아 적은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조말순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윤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급하게 헤어지는 바람에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요. 다만 서천 평화요양원이라는 시설 이름은 확실했습니다. 강동수 반장이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114에 서천군 소재 평화요양원을 조회했지요. 번호가 나왔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즉시 서천 쪽에 연락을 취한 뒤 윤태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서천으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단서인 것은 분명합니다. 4년 만에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그날 오후 용인서 수사기록 보관실에서 윤복순 실종 사건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철. 두께가 손가락 2마디쯤 되는 그 기록에는 4년 전 수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현장 사진, CCTV 캡처, 가족 진술 조서, 주변 탐문 기록, 통화 내역. 강동수 반장은 그날 밤늦게까지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당시 수사관들이 왜 벽에 부딪혔는지를 이해해 갔지요. 물증이 없었습니다. 시신도, 범행 현장도, 결정적인 금전 이동도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의심은 있되 증거는 없는 전형적인 미궁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조말순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 할머니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 4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증인이 장남의 장례식이라는 아이러니한 자리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서류철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10월 20일 서천 출장, 평화요양원 현장 확인 및 조말순 면담. 장례식에서 시작된 실마리가 이제 충남 서천이라는 낯선 곳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목요일, 강동수 반장은 이른 아침에 용인을 출발해 충남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것은 같은 팀의 후배 수사관 1명.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반을 내려가 서천 나들목을 빠져나왔을 때 차창 밖으로 드넓은 논과 낮은 야산이 이어졌습니다. 서천군, 충남 서남부 끝자락, 서해 바다와 금강 하구가 만나는 조용한 고장이었지요. 서울이나 용인과는
세상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농로를 따라 들어가면 민가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가을 거디를 끝낸 논바닥에 볏짚만 누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평화요양원은 서천 읍내에서도 자동차로 10여 분을 더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논밭 사이에 좁은 콘크리트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작은 야산 기슭에 2층짜리 건물 하나가 나왔지요. 외벽은 연한 녹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평화요양원이라고 적힌 간판도 세기발에 있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근의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논이, 뒤로는 야산이, 사람의 눈이 닿기 어려운 위치였지요. 이곳에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조말수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강동수 반장을 맞았습니다. 55살, 둥근 얼굴에 체격이 다부진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시설 관련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입소자 관리 게시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말순 씨, 장례식장에서 윤태준 씨에게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도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말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4월 중순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요양원 앞에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40대 남자와 70대 노인 여성. 남자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미 전화로 연락을 받아두었던 조말순이 문을 열었지요. 전화 드렸던 윤태섭이라고 합니다. 윤태섭은 그 전날이나 이틀 전쯤 조말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모실 곳을 찾고 있다며 서천의 요양시설을 수소문하다가 평화요양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강동수 반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찾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조용하고 외진 곳이 좋겠다고만 하셨어요. 조용하고 외진 곳. 그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강동수 반장은 메모를 하면서 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윤태섭은 어머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조용히 요양하시는 게 좋겠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이나 용인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먼 곳이 나을 것 같습니다. 치매 초기. 이것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버타운 담당 의사도 간호직원도 할머니의 인지 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지요. 윤태섭은 거짓 사유를 들어 어머니를 이곳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조말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윤 사장님이 매달 300만 원을 비용으로 주셨어요. 현금으로요. 계좌 이체가 아니라 매번 직접 봉투에 넣어서. 현금 300만 원. 2000년 당시 시골의 소규모 요양시설 비용치고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 이용료의 2~3배는 되었지요. 강동수 반장이 물었습니다. 그 돈은 윤태섭 씨가 직접 가져왔습니까? 조말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 서너 달은 윤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부인분이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 김 선생님이라고 단정하게 생기신 분. 부인, 김영숙이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의 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장남의 아내가 직접 서천까지 내려와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 이것은 김영숙이 어머니의 소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할머니의 시설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조말순의 기억은 이러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도착했을 때 몹시 혼란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왜 나를 여기 데려왔느냐? 며 화를 내셨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지요. 조말순은 윤태섭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지만
윤태섭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치매 증상이니까 자극을 주지 말고 편하게 해드려라. 조말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 아들이 치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화를 내던 기력도 사라지고 방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산책도 하지 않으셨지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낯선 시골 시설에 갇혀 있는 상황이 할머니의 기력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쓰시거나 편지를 보내시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까? 윤 사장님이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치매 환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외부 연락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전화기도 방에 놓지 말아달라고 하셨지요. 외부와의 연락을 원천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에게, 경찰에게,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2002년 12월 할머니가 이곳에 온 지 2년 8개월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12월 중순 할머니가 심한 기침과 고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말수는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려 했지만 윤태섭이 전화로 말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신분이 확인되니까 곤란하다. 약을 사다 먹여라. 조말수는 읍내 약국에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왔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거칠어지고 숨소리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폐렴이었을 것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이른 아침 조말순이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멈춰 있었지요. 만 72살이었습니다. 조말수는 윤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태섭은 그날 저녁 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김영숙도 함께였지요. 장례는 치르지 마라. 알려지면 안 된다. 윤태섭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윤태섭과 김영숙 그리고 조말순 셋이서 요양원 뒤편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사이의 빈터에 얕은 구덩이를 팠고 할머니의 시신을 천으로 감싸 묻었습니다. 표지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묘라고 부를 수도 없는 흙으로 덮인 낮은 언덕 하나만 남았을 뿐이었지요. 윤태섭은 조말순에게 500만 원을 건넸고 이 일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은 나와 당신만 아는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말순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반, 돈에 대한 욕심 반이었다고 훗날 진술에서 인정했지요. 사망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윤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았고 세상은 할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조말순의 진술을 모두 들은 강동수 반장은 곧바로 야산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말순의 안내를 받아 요양원 뒤편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르지 않은 야산이었지요. 소나무와 참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사이로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말순이 멈춰 선 곳은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작은 빈터였습니다. 여기에요. 이 근처에 묻었어요. 강동수 반장이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 보았습니다. 주변 땅에 비해 살짝 높은 부분이 있었고 풀의 자람새가 주위와 미세하게 달랐지요. 2년 사이에 자연이 그 자리를 덮어버렸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즉시 용인서와 서청경찰서에 동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합동 수색을 위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10월 25일 월요일 용인경찰서와 서청경찰서의 합동 수색팀이 야산에 투입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감정관도 함께였지요.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삽 대신
손과 작은 도구를 사용해 흙을 한 겹씩 걷어냈습니다. 지표면에서 약 60cm 아래 천으로 감싸진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 있었기에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뼈의 형태와 크기로 보아 고령의 여성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와 함께 발견된 것은 얇은 면 소재의 옷가지와 작은 단추 몇 개, 그리고 왼쪽 손목 부위에서 작은 금 파일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동수 반장이 윤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금 팔찌의 특징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늘 차고 계시던 거예요. 아버지가 환갑 때 해주신 팔찌.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유품만으로는 법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국과수에 유해의 DNA 감정이 의뢰되었고 대조 시료로는 자녀인 윤태준과 윤미경의 혈액이 채취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 대조, 혈연 관계가 있다면 특정 유전 표지가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지요. 결과가 나온 것은 약 2주 뒤 11월 초였습니다. 유해의 DNA와 윤태준, 윤미경의 DNA를 대조한 결과 모자 및 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야산에 묻혀있던 유해는 윤복순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2000년 봄에 사라진 할머니, 4년 반 만에 충남 서천의 야산에서 백골의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사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재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지요. 먼저 사건의 성격부터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윤태섭은 어머니를 서천으로 데려와 요양시설에 가두었습니다.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동의 자유를 빼앗은 것. 이것은 감금에 해당했습니다. 할머니가 폐렴에 걸렸을 때 병원 이송을 막고 약국 약만으로 버티게 한 것.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피보호자가 사망에 이른 것. 이것은 보호 책임자 유기, 치사에 해당할 수 있었지요. 할머니 사망 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산에 묻은 것은 사체 유기. 그리고 할머니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채 재산을 계속 관리한 것은 별도의 재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행위의 주범인 윤태섭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요. 공소권 없음. 법률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강동수 반장은 여기서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말순의 진술 곳곳에 장남의 아내 김영숙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윤복순 할머니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부동산 관련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2000년 5월부터 장남이 사망한 2004년 10월까지 약 4년 반, 54개월 동안 강남 상가 건물 두 채에서 발생한 월 임대료 약 2천만 원이 매달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돈은 다시 장남 윤태섭의 개인 계좌와 그의 사업체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총액을 합산하면 약 10억 원이 넘었지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2002년 말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으니 계좌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으로 유지되었고 위임장도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금융거래의 실무를 처리한 사람이 바로 김영숙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할머니 명의의 이체를 신청한 기록에 대리인으로 김영숙의 이름과 신분증 사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인감 도장을 사용해 서류에 날인한 것도 김영숙이었지요. 강동수 반장은 은행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윤복순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은행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30회가 넘었습니다. 김영숙은 할머니가 서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재산을 관리하고 돈을 빼돌린 것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방조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가담이었습니다. 증거는 더 있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조말순에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서천에 현금을 가져온 사람이 김영숙 씨라고 하셨지요.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조말순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서너 달은 윤 사장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뒤로는 부인분이 거의 매번 오셨어요. 많이는 20번 넘게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올 때마다 봉투를 하나 주시고 어머님 상태를 잠깐 보고 가셨지요. 20회 이상의 방문, 서울 강남에서 충남 서천까지 편도 2시간 반. 김영숙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서천을 오갔던 것입니다. 강동수 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셨습니까? 조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게 전부였어요. 오래 계시는 적은 없었지요. 처음 몇 번은 어머님이 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는 어머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방문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도움을 청하는 것도 포기한 뒤였겠지요. 이 증언 하나하나가 김영숙이 할머니의 감금과 격리에 처음부터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그물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서천에서 돌아온 뒤 김영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숙의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하나하나를 맞추어 보니 조말순의 증언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김영숙의 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 나들목 톨게이트를 통과한 통행료 카드 결제 기록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다수 확인되었고 통과 시각도 조말순이 기억하는 방문 시기와 일치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정황. 막내 윤태주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년 설 무렵이었을 거예요. 형수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소식이 없냐고 물었더니 형수가 경찰에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실 거다 라는 말을 하길래 그때는 위로의 말이려니 했지요. 어딘가에서 잘 지내실 거다.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한 말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시동생에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었지요. 모든 퍼즐이 맞아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동수 반장은 11월 중순 검찰에 김영숙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사건의 진상이 이제 법의 빛 아래로 끌려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일 목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강동수 반장이 이끄는 수사관 4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끝에서 두 번째 현관 앞에 섰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용인경찰서 강력계입니다. 김영숙 씨,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에 선 김영숙은 검은 상복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남편의 장례 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무엇 때문에 경찰이 왔는지를 직감한 듯 했지요. 강동수 반장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숙 씨, 감금 및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사체 유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면서 수사관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올 줄 알았어요. 체포 직후 진행된 첫 번째 조사에서 김영숙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요. 그 상태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가 도착한 뒤 김영숙은 비로소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이었습니다. 남편이 시킨 일이에요.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강동수 반장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천 요양원에 매달 현금을 전달한 것은 누구입니까? 제가 가져다 줬지만 그건 남편이 준비한 돈이고 남편이 가져다 주라고 한 거예요. 할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대리인으로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남편이 시켜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은행 업무를 계속한 것은 누구입니까? 김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동수 반장이 증거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 대리 이체 신청서, 김영숙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서해 안고속도로 서천 나들목 톨게이트 통과 기록, 조말순의 진술조서. 김영숙 씨, 이 기록들이 보여주는 것은 남편의 지시를 따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혼자서 계속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김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수 반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2002년 12월이지요. 그런데 2003년 설에 시동생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걸 알면서. 김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김영숙은 조금씩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숙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1999년 말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뒤 장남 윤태섭은 어머니의 재산을 사실상 자신의 것처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 수입에서 관리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명목상의 수선비나 세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돌려쓰고 있었지요. 2000년 초 할머니가 재산관리 위임을 철회하고 3남매에게 균등 분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태섭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위임이 철회되면 그동안 관리비 명목으로 빼낸 금액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윤태섭은 아내 김영숙과 상의했습니다. 김영숙은 재판에서 그 대화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위임장을 철회하시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좀 멀리 모시면 어떻겠냐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멀리 모시자는 제안,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부는 서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윤태섭은 서울과 용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찾기 시작했고 충남, 서천의 평화요양원을 발견했습니다. 외지고 관리감독이 느슨한 소규모 시설, 어머니를 숨기기에 적합한 조건이었지요. 2000년 4월 14일 금요일 밤 윤태섭은 자택 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각은 밤 10시 45분. 이 전화를 건 것은 윤태섭이 아니라 김영숙이었습니다. 김영숙이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이지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이 지금 용인 쪽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를 뵈러 가는 중이니 정문 앞으로 나와 달라고요. 김영숙이 강남 자택에서 전화를 건 것은 자택 유선 전화의 발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각에 자택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기록이 남으면 부부가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윤태섭은 이미 그 시각에 용인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서울을 일찍 출발해 실버타운 근처에 도착한 뒤 정문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도로변에 불을 끄고 차를 세워두었던 것이지요. 제1장에서
농가 주인 이 씨가 목격한 불을 끈 채 서 있던 차, 그것은 바로 윤태섭의 차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외투를 걸치고 천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서 도로 쪽으로 걸어갔지요. CCTV에 찍힌 밤 11시 2분의 그 뒷모습. 할머니는 아들이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에 지갑도 신분증도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나온 것이었지요. 정문 밖에서 기다리던 윤태섭이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고 물었을 할머니에게 윤태섭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려 서해안고속도로를 탔고 새벽녘에 서천의 평화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세상과 단절되는 시작이었지요. 2005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김영숙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감금. 윤복순 할머니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서천의 요양시설에 격리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행위. 둘째,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할머니가 폐렴에 걸렸을 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김영숙은 직접 병원 이송을 막은 것은 남편이라고 주장했지만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공범에 해당했습니다. 셋째, 사체 유기. 할머니 사망 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행위. 김영숙은 매장 당일 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조말순의 진술이 있었고 김영숙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지요. 넷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재산 편취. 할머니 사망 후에도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사용하고 인감을 도용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한 행위. 실종 상태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사실상 횡령한 것이었지요. 재판은 여러 차례의 공판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숙 측 변호인은 주로 2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의 주도자는 이미 사망한 남편 윤태섭이며 김영숙은 남편의 강압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할머니의 사망이 폐렴이라는 질병에 의한 것이지 김영숙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검찰은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머니를 멀리 모시자는 제안을 처음 한 것이 피고인 본인이라는 점, 남편 사후에도 독자적으로 재산, 관리를 계속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질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료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치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은 유기치사에 해당합니다. 법정에는 증인들이 차례로 출석했습니다. 조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모습, 할머니가 점점 말을 잃어가던 과정,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을 진술했지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실버타운의 박말자 할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법정까지 나온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앉아 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을 또렷하게 전했습니다. 복순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정리해서 3남매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다. 그 말이 화근이 된 거지요. 막내 윤태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조말순을 만난 경위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살아 있었다면 형한테 묻고 싶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어머니보다 돈이 중요했냐고.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2005년 9월 20일 화요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숙은 남편 윤태섭과 공모하여 피해자 윤복순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충남 서천의 요양시설에 감금하고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피해자가 폐렴으로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사망 후에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신을 유기하였으며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제안한 정황, 남편 사망 후에도 단독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시동생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사건의 은폐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단순한 종범으로 볼 수 없고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김영숙은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조말순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말순은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시설에 받아들인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려웠지만 사망 후 시신 매장에 함께 참여하고 이를 은닉한 것은 방조에 해당했지요. 조말순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시설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4년 동안. 법원은 조말순의 자발적 수사 협조, 장례식장에서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계기가 된 점, 그리고 범행에서의 종속적 지위를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된 뒤 남은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005년 늦가을, 막내 윤태주는 서천의 야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해가 발견된 자리, 수사 테이프는 이미 거친 뒤였고 소나무 사이로 쓸쓸한 바람만 불고 있었지요. 윤태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소주잔 하나를 꺼내 가져온 소주를 따라 흙 위에 놓았지요. 4년 반. 어머니가 세상에서 사라져 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수원에서 빚에 쫓기며 살았고 어머니를 찾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차녀 윤미경은 어머니의 유해를 수습하여 경기도의 가족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남편 윤기철 씨가 잠들어 있는 바로 옆자리, 1996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곁으로 할머니는 사라진 지 5년 만에 비로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안장식에는 윤태준과 윤미경 두 남매만 참석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 세운 묘비를 바라보았지요. 묘비에는 이름과 생물 연도만 간결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복순, 1930년부터 2002년까지 윤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옆이야. 편히 쉬어. 사건이 모두 끝난 뒤 강동수 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비밀을 풀어준 셈이지요. 장남 윤태섭이 살아 있었다면 조말순은 장례식에 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말순이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면 윤태주는 서천이라는 지명을 알 일이 없었겠지요. 만약 그 장례식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영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윤복순 할머니는 주민등록상 실종 상태인 채로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잊혀졌겠지요. 강동수 반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사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서 더 먼저 돌아가신 분의 행방이 밝혀지다니 묘한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이 그냥 두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100억 원, 그 돈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장남 부부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결국 어머니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장남은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남의 아내는 교도소에 갇혔으며
어머니는 낯선 시골 야산에 이름 없이 묻혀 있다가 5년 만에 겨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살아서 남은 두 남매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게를 안고 각자의 삶을 이어가야 했지요. 경기도의 가족 묘지. 봄이면 야산 아래로 개나리가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묘비 위로 소복이 쌓입니다. 윤복순 할머니의 묘비에는 이름과 생물 연도만 적혀 있을 뿐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자 뒤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번쯤 걸음을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시작된 진실, 죽음의 자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죽음의 비밀,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